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 베라노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페트로. 아씨, 아까 미용실 가가지고 네이마르 사진 보여주면서 네이마르처럼 잘라달라고 했거든요. 진짜로요? 자르고 나니까 에메르송 로얄 돼 있어. 네이마르 머리였어? 생각도 못했네. 아, 이상해 머리. 자, 오늘 이 오래간만에 또 부패 토론이 돌아왔습니다. 부버저와 네. 페노의 격렬한 토론. 예, 10조하고는 이제 그 결이 좀 다르죠. 그쵸. 어나더 레벨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와, 10조를 가지고 내용적 토론을 못 하겠어. 그래요. 그냥 성대모사하고 춤추고 그래야지, 먹방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주제 한번 좀 다뤄달라. 뭐였냐면 이제 토트넘이 명입을 좀 솔짱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페리시치 데려왔고, 그다음에 골키퍼도 지금 백업 한 명 데려왔고, 근데 백업 키퍼가 뭐 주력 느낌도 좀 드는 느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거의 뭐 또 한 명의 지금 비수마 또 데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뭐 저기 이제 조 루이스 할아버지가 돈을 좀 얼마 더 내겠다. 뭐 지난번에 2,400억인가 뭐도 있고. 예, 그거 1억 5천만 파운드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은 이거 뭐 좀 비벼볼 만한 거 아니냐. 아, 토트넘이 혹시 그 뭐 우승 가능성이 갑자기 왜냐면 이제 토트넘이 2008년 이후에 우승이 없죠. 그쵸. 그리고 네. 손흥민 선수도 자신의 커리어에 공식적인 어떤 우승 트로피가 없죠. 없습니다. 네. 예. 그 저기 프리시즌 때 붕붕이컵 네. 자동차 도요타컵? 예. 뭔가 하나 있었죠. 예. 그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 그건 이제 대표 레벨이니까. 예, 예. 어쨌든 프로 커리어에서 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래서 영입이 되는데 케인도 남고 손케 그대로 있고 아, 지난 시즌 4위인데 좀 더 비비면 뭐 하나 우승 나오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으로 오늘 한번 좀 가능성. 한번 진단해 보죠. 네. 일단 두 분의 표정이 네. 어디서 뻔한 소리를 하고 있냐. 무슨 토트넘이 우승이냐.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우승을 모르죠. 하려면 이 두 팀과 예. 싸워야 되잖아요. 그쵸. 리버풀과 맨시티. 예. 그래서 이 두 팀과의 어떤 이 전력적으로 비벼볼 만하냐. 전력. 예. 네. 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좀 부패 토론을 좀 빡세게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 뭔가 주제가 굴절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뭐 됐죠? 어제 그 분명히 실장님은 갑자기 뭐 그 토트넘 공격진이 리버풀 맨시티 공격진과 비빌 수 있냐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그거 맞아요. 그랬는데 공격진. 지금은 전체적인 전력을 얘기를 아, 하셔가지고 공격진으로 갑시다. 그렇죠, 공격진으로 공격진. 가요. 네. 공격진. 공격진으로 좀만 좁혀가지고 네. 공격진과 비벼볼 만하냐 리버풀 맨시티와. 해볼 만하냐? 예. 예. 자, 일단 누가부터 시작을 한번 해주시죠. 물론 뭐 그런 건 있어요. 그 토트넘 3인방이 이미 거기가 발을 맞춘 라인이잖아요. 그쵸. 그 이들의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손케와 셉셉이? 예. 어허. 그러니까 송키와 셉셉이까지가 실제 뭐 지난 시즌에 그 특정 선수가 특정 선수한테 도움을 가장 많이 준 횟수가요. 1위가 이제 그 반스가 바디한테 6도움을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공동 2위가 바로 이제 케인이 손흥민한테 5도움. 그 클룹세스키는 딱 반 시즌밖에 안 뛰었음에도 5도움. 그렇게 해가 공동 2위거든요. 그 정도로 셋 사이에 그 컨비네이션이 매우 좋아요. 어허. 그래서 이제 셋으로만도 공격이 되는 팀인 거죠. 어허. 예.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상당히 이런 호흡적인 부분이라던가 그 역할 분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은 있긴 하죠. 예. 근데 뭐 리버풀 같은 경우도 어쨌건 누네스를 영입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맨시티도 홀란드를 영입하면서 특히 저는 그 리버풀은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네가 나가고 누네스가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들 간의 이제 호흡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보긴 해야 하지만은 맨시티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약점이었던 부분을 활용 정점을 딱 찍은 느낌에 가깝다 보니까 9번 스트라이커에 대한 뭐 공백. 예.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을 놓고 보면은 저는 맨시티가 가장 강하지 않나. 공격진만 놓고 보면은. 공격수만 놓고 봤을 때는 맨시티가 제일 강하다. 왜냐면 그러니까 뎁스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토트넘이 리버풀 공격진에 비벼볼 만합니까? 마네가 나가고 누네스가 들어온 걸 감안하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물론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누네스가 왜냐면 아직 뛰지도 한 경기도 뛰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평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평가해보자고 얘기한 거야. 다 예상. 시즌 다 끝난 다음에는 누가 몰라. 예상. 예, 어쨌건 간에 네. 그래도 그게 어. 현재로서는 그래도 조금 해볼 만은 하다. 아, 네. 토트넘이 현재만 놓고 보면 리버풀과 좀 비벼볼 만한 거 아니냐. 네. 사실 여기는 디아스,
그쵸. 누네스, 그다음에 살라가 나오면 살라. 살라. 완전히 좀 새로운 조합이 그쵸. 탄생하는 예. 느낌이니까. 예. 물론 그러니까 백업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뭐 조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예, 리버풀이 조금 더 위인 부분은 있긴 하죠. 예, 근데 뭐 토트넘도 히샬리송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예.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부버지는 일단 이 세 팀의 공격진을 놓고 보면 홀란드를 영입을 한 맨시티가 제일 강해 보인다. 네. 근데 리버풀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손케 셉세비의 어떤 조직력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거기는 한번 비벼볼 만한 거 아니냐. 네. 아, 좋습니다. 저는 음, 토트넘이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왜냐면 이제 쿨루셉스키가 온 다음에 네. 케인, 손흥민, 쿨루셉스키 요 세 명의 공격 조합이 확실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돋보이는 공격 조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클루셉스키가 팀에 온 이후에 네. 44골을 넣었어요. 아, 오케이. 그래서 경기당 네. 2.3골. 확실히 근데- 하반기에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리버풀이 2.25 음, 그리고 맨시티가 2.93입니다. 음. 그러니까 맨시티 다음으로 가장 네. 평균 득점이 많았던 팀인 거죠. 저는 이 기록을 클루세스키가 선발 출전한 이후부터로 했었거든요. 음. 예, 선발 출전한 이후부터로 하면은 맨시티가 경기당 2.9골. 왜냐면 이게 경기 수가 맨시티가 적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총합의 골은 토트넘이 가장 많아요. 근데 그쵸. 예, 네. 경기당으로 따지면은 맨시티가 2.9골,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2.6골, 그리고 리버풀이 2.4골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클럽세스키가 들어왔을 때 시너지와 폭발력이 토트넘이 있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놓고 보면 좀 비벼볼 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토트넘은 음. 공격 조합의 밸런스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가 이 잘하는 장점들이 서로 이제 뭔가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케인 같은 경우는 수비수 끌고 내려오고 그렇죠. 패스 뿌려주는 역할. 그리고 클루셉스키는 전방에서 온더볼도 강하고 그리고 많이 움직여주면서 손흥민에게 공간 만들어주고. 어허. 그리고 여기에서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가서 득점 만드는데 아주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 서로의 장점과 플레이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전 라인업에 추가적인 공격수가 분명히 한 명 더 추가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맨시티와 리버풀과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그건 왜 그러냐면 리버풀과 맨시티가 이제 누네스, 홀란드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네스도 그렇고 홀란드도 그렇고 기존의 리버풀과 맨시티의 전술에 있었던 유형의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특히 누네스가 이제는 마네나 피르미누의 역할, 쓰리톱의 중앙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네스는 피르미누나 마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또 아니기 때문에 아예 뭐 전술적인 판을 다시 좀 개편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토트넘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공격적으로만 보면 어떤 포인트인지 알 것 같아. 리버풀은 사람이 바뀌기도 하지만 전술적인 약간 스타일이 다르기 그쵸. 때문에 아예 뜯어 고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가짜 9번에 가깝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피르미누나 피르미누나 마네나. 예, 그런데 이제 뉴네스는 기본적으로 측면으로 빠지는 유형이다 보니까 예, 물론 뭐 이게 디아스가 또 측면에서 들어오는 유형이어서 둘이 교차되면서 거기서의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도 있지만은 네네. 이거는 어쨌건 간에 굴려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로서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거지. 항상 저희가 그냥 머리로 청사진을 그릴 때 이 선수 오면 정말 딱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안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른 그렇죠.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켜볼 부분들이 있는데 맨시티는 어쨌건 간에 저는 그래도 리스크가 적다라고 하는 게 기존 선수들이 일정 부분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고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뭐 그 가짜 9번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홀란드랑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9번과 안 맞았던 감독이 아니에요. 커리어를 놓고 보면은 레반도프스키를 지금의 모습으로 키워낸 것도 어쨌건 간에 팬 밑에서 조금 더 성장을 했던 게 있었거든요. 원래 그 레반도프스키가 도르트문트 시절이라던가 펩과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맥시멈 한 22골, 24골 정도 넣던 선수였어요. 근데 네. 펩을 만나면서 30골 이상 넣는 선수 공격수 발전한 것도 있고 만주키치도 안 좋게 헤어지긴 했죠. 하지만은 만주키치가 있었을 때 잘했었어요. 그리고 질라탄은 물론 가장 안 좋았던 케이스죠. 질라탄이. 그런데 질라탄 같은 경우는 메시 중심의 전술 때문에 그랬던 거였지 그래도 출전 시간 대비 공격 생산성은 나쁘지 않았었어요. 질라탄도. 역시 축구 토론은 부패야. 예. 내용이 한 옹골지잖아. 꽉 차 있잖아.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네. 두 분이 같은 결은 하나 뭐 있냐면
리버풀은 말이죠. 네. 선수도 바뀌었고 전술적으로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약간 리스크가 있다. 물론 그거는 잘 되면 더 폭발력이 젊고 그렇죠. 더 힘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조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에요. 네. 리버풀은 좀 지켜보자인데 근데 다른 건 뭐냐면 맨시티도 비벼볼 만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맨시티를 굉장히 높게 보는 거예요. 이 셋 중에서는 가장 탑이다. 내용적으로도 지금 뭐 가장 지금 안정적으로 구성된 거 아니냐. 그건 진짜 9번이 없이도 어쨌건 간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 같은 기간에 경기당 득점 자체가 맨시티가 가장 많았던 팀이었거든요. 물론 그냥 이런 건 있어요. 맨시티는 솔직히 말하면 공격진만으로 공격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이 팀은 거의 2선도 솔직히 중원에 덕배하고 베실바가 뛰잖아요. 그렇지. 얘네들 사실상 공격한 미드필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시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톱에 좌우 윙포워드에 또 2명의 미드필더가 위로 올라가는 5명이서 공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팀들이 기본적으로 뭐 리버풀은 그래도 3명이 기본적으로 공격을 한다면은 토트넘도 3명이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공격 숫자가 많다 보니까 더 많은 골들이 나오는 건데 예, 어쨌건 간에 근데 그런 것들도 공격 전체로는 저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맨시티가 앞서가는 것 같다고 그래도 비벼볼 만하다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누네스처럼 네. 홀란드도 처음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맨시티가 득점을 많이 이제 생산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 선수가 골고루 득점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것도 맞죠. 그래서 사실 맨시티가 가장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는데 득점 순위에는 맨시티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네. 한 늘 명으로 그렇죠. 몰빵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맨시티의 음. 강점이자 사실 단점이었죠. 아하. 근데 이렇게 토론 분석해도 쪼 형님의 예언은 못 이긴다. 결국은 쪼초로 끝난다. 그런데 이제 네네. 이렇게 다양한 선수에게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러한 이제 맨시티의 전략들이 이제는 홀란드 중심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는 이제 전환 과정에 있잖아요. 그것도 맞네. 맞아. 이거 참 맞네. 근데 그렇게 되면 홀란드의 뭔가 컨디션에 따라서 홀란드의 플레이에 따라서 뭔가 맨시티의 공격 방법이나 득점력 자체가 좀 크게 이렇게 휘둘릴 수가 있는데 그때 홀란드가 이제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 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이거는 무기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추가되는 기존의 거다. 방식도 있는 데다가 그럼 만약에 홀란드가 조금 부진하다? 그럼 기존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맨시티에는 어쨌건 간에 플레이메이커형 선수들이 많아요. 이 얘기는 홀란드를 살려줄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잘 깔려져 있는 팀이라는 거죠. 그리고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도 중앙에 서지만 측면으로 빠지면서 크로스 올리는데 굉장히 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브라이너가 분데스리가에서 물론 이 기록이 밀러한테 깨지긴 했지만요. 분데스리가 역대 최다 도움 기록을 세웠을 때가 바스도스트. 도스트를 데리고도 솔직히 말하면 얘 좀 뚝배기랑 그렇죠, 이거밖에 없는 애거든요. 다른 능력은 솔직히 떨어지는 선수예요. 하지만 바스도스트와도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면서 분데스리가 역대 최다 도움을 기록했던 선수인데 홀란드하고는 그러면 더 이게 시너지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루카쿠하고의 시너지도 그랬고 벨기에 대표팀에서도. 혹시 첼시가 깍꿍에 들어가서 루카쿠도 그때도 뭐 하나 추가되는 느낌이었지만 결국은 안 됐잖아. 그쵸. 그런 약간의 우려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첼시의 루카쿠처럼 될 가능성에 대한. 첼시의 루카쿠처럼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 이유가요. 네, 이유가. 예, 일단 그 투엘 감독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전방에서의 그 수비 가담 같은 것도 상당히 크게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루카쿠 같은 경우는 거기서의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던 것도 있었고요. 아하. 본인이 그러면서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전 그리고 루카쿠는 솔직히 얘가 왜 이렇게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초반에는 나름 그래도 파괴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아하. 그러다가 본인이 부상 당해가지고 조금 내려왔었고 코로나까지 겹쳤었고, 근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그딴 인터뷰를 해가지고 조금 올라오려고 했을 때 그러면서 팀 분위기 완전히 망치면서 루카쿠는 일정 부분 저는 자멸한 것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그냥 루카쿠가 잘못한 걸로 그냥 합시다. 말하면서. 자, 지금 이제 홀란드는 부상 염려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그 홀란드에 대해서 그렇죠. 왜 자꾸 부상을 당하지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근데 부상은 오히려 이 맨시티에 왔을 때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뭐 도르트문트에 있을 때나 뭐 찰츠부르크에 있을 때나 이 홀란드의 플레이 자체를 보면 홀란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거구의 몸집을 가진 선수가
우다다다 달려나가면서 엄청 빠르죠. 그러면서 이제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들이 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홀란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라인 브레이킹을 꼽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시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은 그렇게 도르트문트나 찰츠부르크를 상대하는 팀들처럼 올라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 버리죠. 맨시티는 일단은 좀 지공 만들어가죠. 상황에서의 플레이들이 많기 때문에 홀란드가 그렇게 좀 뭔가 무리가 갈 정도의 스피드나 그런 방향 전환이나 이런 걸 할 가능성 그런 상황들이 많이 줄어들 거다. 지금 저 루카도 인정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요. 도르트문트하고 잘츠부르크는 솔직히 말하면 홀란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컸어요. 그치. 그래서 홀란드가 부상을 당했을 때도 출전을 조금 감행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더 부상을 더 키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르트문트에서도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바로 또 나와가지고 뛰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맨시티는 근데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홀란드에 대해서. 야, 홀란드가 맨시티 와서는 부상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야, 경기를 얼마나 보십니까? 두 분은? 루카마리 옳다. 얼마나 경기 봐요? 저기요? 그냥 적당히 와. 많이 보시죠. 우리 아니 뭐 사실 제가 부모님이. 봐서 두 분은 정말 축구 보는 양은 자 패너님 도라지가 기관지에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도라지 엑기스 드셔보세요. 참고하세요. 목소리 들으니 매미 아픕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여자랑 걸은 적이 없는데 어제 한준 부어진님 어제 여자분이랑 걷는 거 봤습니다. 오. 한준 뭐야? TV가 그랬는데 무슨 누구예요? 시간이 없었어요. 여자랑 걸은 아내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자분입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괜찮아요. 아, 사랑이 진짜? 죄는 아니잖아. 아니 제가 여자를 만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애초에. 시간 있으면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저는 어쨌든 뭐 해명이다. 첫사랑이 끝사랑이니까. 예. 근데 여하튼 그러면은 음. 지금 맨시티에 있어서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맨시티가 파괴력이 좀 더해지는 느낌인 건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건 진짜 어. 그 루카쿠 때와 좀 비슷할 수도 있다. 아. 왜냐면 첼시도 지난 시즌에 투엘 감독이 9번이 없어서 그게 고민이었잖아요. 그렇지. 하베르츠, 베르너 맞아, 이런 맞아. 선수가 없으니까 루카쿠를 영입했을 때 루카쿠를 되게 정적으로 쓰고 그렇지. 하다 보니까 루카쿠도 나를 왜 이렇게 쓰나 그렇지. 하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빠져서 해야 투엘한테 되는데. 가서 뭐 투엘한테 따지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과르디올라도 그러한 측면에서 좀 고민이 되겠죠. 재밌다. 9번이 약점이었으니까 그렇지. 홀란드를 그냥 9번에 놓을까. 근데 홀란드는 또 활동 반경도 좁은 그렇지. 선수가 아니니까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홀란드의 이제 득점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야 이걸 계속 반론을 치시네. 어떻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근데 이미 레반도프스키를 썼던 사람이어가지고 예, 그건 투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써봤다? 말하면 공격수를 그 정통파를 제대로 써본 적은 없었어요. 아 투엘하고 다르다. 예, 그 투엘은 왜냐면 마인츠 시절에는 거의 그러니까 뭐 투토비하던가 그 추포모팅이하던가 오카자키하던가 조금 이런 선수들을 썼었고 그 도르트문트에서 오바메양을 썼었거든요. 근데 오바메양은 거의 윙포워드에 가까운 선수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의미에선 정통파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를 처음 써본 거에 가깝거든요. 루카쿠가. 오케이. 예. 그런 게 있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거기는 이제 맨시티와 리버풀 알겠습니다. 근데 토트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셉세비가 와서 잘하긴 했는데 사실 상대의 입장으로 보면 새로운 조합이 들어왔잖아요. 네. 새로운 조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특징을 모를 수 있거든. 예. 그러니까 후반기 뛸 때 셉세비한테 좀 예. 상대 입장에서 좀 당한 측면이 있죠. 아, 근데 이제는 안단 말이야. 예. 손케와 셉세비가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알아. 그러면 이번 시즌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 손케 셉세비만 갖고 토트넘이 챔스도 하고 프리미어리그도 하고 이랬을 때 어떤 그 위험 뭐 혹은 뭐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강을 해야죠. 그 두 가지 의미에서 보강이 무조건 필요한 거죠. 두 가지 의미.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즌은 사실상 리그에만 집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그 미드피더도 두 명으로 계속 돌릴 수 있었고 호이비에르랑 벤탄쿠르 그 스킵이 사실상 없었으니까요. 후반기 때 네. 둘로만 돌릴 수 있었고 또 공격진도 세수만 돌릴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는 유럽 대항전 병행도 해야 되고 상대팀한테 어쨌건 간에 읽히는 패턴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토트넘은 공격 숫자를 많이 가져가지 않는 팀이거든요. 이건 콘테 감독 자체의 전술적인 스타일도 조금 그렇고요. 리버풀이나 아니면 맨시티와 비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는 변화를 다각도로 가져갈 필요성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공격수 뭐 예를 들면 히샬리송 같은 전방에도 뛸 수 있고 측면에도 뛸 수 있는 그런 공격수도 필요한 거고 또 미드필더에서도 창의성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에릭센이라던가 뭐 맥켄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링크가 뜨는 거고요. 예. 자, 네. 토트넘의 추가적인 공격수가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다. 챔스 병행, 두 번째는 전술적인 어떤 이 다양성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약간 읽힐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시즌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케인, 손흥민, 클루셉스키를 통한 공격 작업이 너무 좋지만 콘테 감독의 이제 지난 팀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토트넘이. 있다. 왜냐하면 콘테 감독이 공격 전술에 대한 뭔가 문제가 어떤 팀에 있던 좀 나왔었거든요. 네. 특히 첫 번째 시즌, 두 번째 시즌, 세 번째 시즌으로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제 상대 팀한테 읽히고 하면서 이제 너무 공격적인 측면들이 답답하다. 아하. 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아하. 근데 사실 지난 시즌 막판에도 뭐 브라이튼이나 뭐 브랜트포드나 이런 팀들 만났을 때 네. 그 인터밀란이나 첼시에서 봤던 그 답답한 그 공격 작업들이 나왔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한 명이라도 부진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조금 크게 드러나죠. 어. 그게 그러니까 바로 브라이튼전이 그렇다 보니까 뭐 왜 미국 갔다 왔냐 골프 치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고 그때 그 케인은 생기가 없어 보였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공격 패턴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공격 숫자가 많지 않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그 플랜 B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플랜 A는 정말 좋은데 플랜 B를 잘 만들지 못한다. 이런 게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토너먼트에서의 약점으로 드러났던 거였죠. 아, 여기도 벤투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콘테 감독이 항상 보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성적이 매우 안 좋았죠. 그냥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매우 안 좋았어요. 이 팀 가지고는 최소 16강은 가져야 되는데 16강도 못 갔을 정도였거든요. 콘테 감독은. 그러니까 두 번째 시즌부터 안 좋아지긴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확실히 네. 있네요. 콘테 감독에 대한. 그렇죠. 지금 보니까 다 토트넘도 위험성이 있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술적으로 약간 읽히는 거에 대한 또 숫자가 좀 부족한 거에 대한 계속 똑같은 선수만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토트넘 자체도 늘 이야기가 나오지만 밀집 수비에 좀 약하다. 네. 특히 창의적인 선수가 부족하다. 그렇지. 송케, 뭐 클루셉스키 요 세 명이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셋 중에 좁은 공간에서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줄 선수. 그렇지. 이런 선수가 없는 게 늘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과 콘테 감독의 단점이 좀 비슷해서 그게 이제 합쳐지면 뭔가 풀어가는 것에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 네. 고구마 1000개 먹어야 되겠네. 그쵸. 진짜 그거 합쳐져 버리면 진짜 미치겠다. 토트넘 보면서 막 집어던지고 막 그쵸, 하겠다 진짜. 그래서 진짜 에릭센이든 아니면 뭐 파케타든 진짜 좀 히살리송보다는 창의적인 선수가 저는 훨씬 더 지금 필요하다. 지금 어찌 보면 그러니까 물론 공격에 히사리송 선수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이 전술적으로 풀려면 이거는 풀어줄 미드필더. 우리가 과거에 에릭센이 했던 그런 롤이 필요하다. 그냥 둘 다 필요해요. 엄밀히 따지면 둘 다 필요해요. 경쟁력 가지려면 둘 다 필요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토트넘의 강점도 얘기했고 토트넘의 위험성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종합적으로는 공격진으로 다시 가보면 네. 똑같습니까? 맨시티가 우위, 그다음에 리버풀과 토트넘은 어떻게 한번 좀 비벼볼 만하다. 예. 토트넘은 여전히 맨시티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 리버풀과 한번 그래도 비벼볼 공격진만 놓고 보면 한번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네. 물론 추가적인 영입은 좀 돼야 그렇죠. 되겠지만. 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냥 놓고 봤을 때 네. 토트넘이 새로운 시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대략 뭐 이번 시즌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챔스도 있고 프리미어리그도 있는데. 혹은 컵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습니까?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어렵다고 말이죠. 그렇죠. 컵대회 우승은 함부로 얘기하기 힘들죠. 왜냐면 토너먼트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예. 축구는 더 약간 아무도 그러니까요. 모르지.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예 프리미어 저 무슨 뭐 있잖아 카라바오 이런 거 하나 우승하면 안 돼 그거? 토트넘도 한번 해봅시다 그거. 아니 근데 저는 음. 이제 토트넘 콘테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잘할 것 같은데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네. 보강이 그래요? 현재 잘 되고 있어서 보강이 잘 돼서. 현재까지만 놓고 그러니까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그렇죠. 팀들의 이적 시장을 봐야 되는데 현재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뭐 4위는 무난하게 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스날이 지금 영입한 선수가 없어요. 저 아스날이 그렇지 맞아. 예, 그리고 맨유도 영입이 지금 아직까지 된 게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만 놓고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콘테 감독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선수만 그래도 보강을 해주면 예. 어떻게든 컵 하나는 들어주는 감독이잖아요. 그럼 그치. 지금까지는 너무 딱 핀포인트 영입들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 뭐 수비나 몇 명은 좀 더 들어오긴 해야 되지만. 예. 근데 여기서 문제는 콘테가 컵 대회가 약한데
토트넘이 리그에서 우승하기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럼 컵 대회를 노려야 되는데 콘테가 컵에 약하다. 아, 토너먼트에 약하다. 그게 아, 좀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럼 토트넘 또 우승 못하는 거야? 그게 좀 뭔가 아쉽게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래도 그나마 노릴 수 있는 게 FA컵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 리그컵은 시즌 초반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그러면 리그 경쟁도 되게 치열하고 챔피언스 리그도 병행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별로 신경을 안 쓸 거예요. 리그컵 같은 경우는. 네, FA컵은 1월부터 참가하니까. 네, FA컵은 1월부터 참가하고 이때 만약에 우승 경쟁에서 조금 밀려난 상태에서 4위권이 조금 안정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챔피언스 리그까지 그거야 탈락을 했다면은 탈락을 그때- 하라는 얘기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FA컵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플랜 A는 너무나도 확고한 양반이니까. 콘테 양반이 네. 플랜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 FA컵 우승하려면 조금 이런 주변 환경들이 그렇게 흘러가면은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 근데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드려야죠. 뭐 수비진도 비교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좀 너무 더 넓어지니까 나중에 네. 한번 또 해볼게요. 그리고 수비는 아직 토트넘이 보강되고 네, 있어요. 보강을 안 수비는 좀 해가지고 그렇지. 현지만 놓고 보면 뭐 그대로잖아요. 뭐 벤 데비스, 그다음에 그렇죠. 나이어, 결국 영입이 로메로. 없지. 네. 지금 뭐 그건 뭐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 좀 더 영입이 되면. 네. 근데 어쨌든 공격진을 중심으로 했고 전체적인 느낌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하기 좀 어렵고. 그렇죠. 근데 컵 대회를 노려볼 만한데 컵 대회는 또 콘테 양반이 좀 약하다. 토너먼트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진짜 토트넘이 챔스에서 빨리 탈락한다. 그러면 리그에서 해볼만 할 수도 있다. 인터밀란에서 똑같았어. 인터밀란에서도 챔피언스 리그 갔는데 얘네가 전력 보강을 분명히 잘했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어허. 너무 못해서 챔피언스 리그를 일찍 끝냈어요. 어허. 근데 그 이후부터 루카쿠랑 라우타로가 리그에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유벤투스의 연승 우승을 이제 끊어내고 인터밀란이 가져온 거잖아요. 그때 보면 챔피언스 리그 일찍 떨어지길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 둘이 어떠냐면 이런 거야.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두 개는 병행 안 돼요. 지금 토트넘의 지금 전력으로는 그냥 챔스 떨어져야 뭘 어떻게 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는 알겠는데 약간 좀 부하가 치밀어 오르네. 탈락하고 고사지느냐.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난다. 리그 운영을 정말 잘하는 감독이에요. 콘테는. 부상당했다가 오래간만에 돌아오면 네. 이건 사실상 보강가도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 아. 지금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광탈하는 건 사실상 보강가도 같다.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그러네. 근데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강하는 거 보면 잘 되고 콘테도 이거 16강 안 가면 안 되는 전력이 되고 있어서 그렇지. 네, 16강 정도는 가져야 된다. 16강 정도는 이제 가야 된다. 16강에서 강팀 만나면은 그러고 그때쯤이면 이제 FA컵 그때가 한 5라운드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FA컵 올인. 근데 재밌다. 나는 사실 진짜로 그냥 둘하고 네, 이렇게 축구 얘기하면 이 재미가 있어. 난 개인적으로 내가 재밌어. 얘기. 저도 좋아요. 재밌어. 그래서 이 마무리하는 네네. 거로 이렇게 합시다. 3위도 가능하다. 3위도. 토트넘 3위도 가능하다. 아니, 당연하지. 이적 시장 끝나고 나서 다르죠. 그러니까 현재. 현재. 그럼 현재 시점으로 얘기하지. 그럼 언제 시점으로 얘기해. 다 예상이 그런 거지. 자, 현재 시점으로 3위도 가능하다. 현재 시점으로. 현실적으로 4위 싸움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4위 싸움. 좀 안전하게 갔습니다. 리디거 크리스텐슨 다 빠지는데 현실에서 알았어요. 자, 그래서 3위도 가능하고 네. 4위 싸움이 현실적이다. 네. 자, 또 하나. 무슨 대건 간에 토트넘이 다음 시즌 우승 하나 할 수 있다. 우승 하나. FA컵이건 카라바오컵이건 뭐건 간에. 프리시즌 이런 거 말고. 네. 자, 할 수 있다 없다. 저는 하나쯤은 가능할 것 같다. 콘테니까. 컨테니까 네. 하나 정도 가능할 것 같다.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 좋습니다. 요즘 왜냐면은 솔직히 그가 컵 대회는 맨시티가 다 장악을 했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리버풀. 시즌에 또 리버풀이. 맞아요. 그동안은 맨시티가 계속 장악했는데 지난 시즌 리버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딱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채팅이 별로 없어서 다들 뭐라 하시는지 글 보면서 생각도 해보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니까 정말 좋네요. 너무 쾌적해요. 이게 이제 멤버십 전용이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자, 멤버십 전용이어서 그렇고. 자, 오늘 요 정도만 해봅시다. 네네. 저도 꽤 얘기했어요. 한 30분 정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딱 이거 세 개 적어놓고서 했어요. 음. 그
경기당 평균 득점. 이거 딱 3개. 그러니까 이래도 돼. 너무 많은 저기 데이터 말고. 예. 소니 컵 하나 주자. 하나 주자. 하나 예. 가능하다. 예. 쿠팡컵. 저기 적혀있네 쿠팡컵. 아니면 저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줄게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달수님 10조랑 할 때보다 너무 편해 보이네요. 어우, 요새 10조랑 하면 죽을 것 같아 아주. 아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이 다그 재미가 있고요, 재미가 네. 있죠. 나중에 예. 이제 그거 하면 되죠. 부패 10조 아 멸망 토론, 네. 멸망전. 아 좋습니다. 대표 한 한번 명씩 나가서 저희 대표는 이제 부거진님이고 왜 저예요? 10조 대표는 이제 쪼원님 대표. 아유 안 돼요. 안 돼. 아 좋아 좋아. 부조 대전. 아 좋습니다. 아, 부조 대전. 기대해봅니다. 부조 대전 한번 갑시다. 부조 대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네.